인생 참 우습습니다. 35년을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산 남편의 비밀이 고작 우편함에 꽂힌 빳빳한 종이 한 장에 다 담겨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올해로 제 나이 58, 남편 재석 씨는 어느덧 60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남들 보기에 참 번듯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시작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며 자수성가했습니다. 이제는 애들도 다 키워 시집장가 보냈고 손주 녀석들 재롱 보는 나게 살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인생 좀 즐기자.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최근 들어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에 결혼 반지까지 팔아가며 뒷바라지했던 건 오로지 남편 하나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단했던 세월이 이제야 보상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소처럼 딸네 집에서 손주를 보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는데 재산세 고지서 2장이 들어있더군요. 하나는 우리 집,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신도시의 낯선 주소였습니다. 납세 의무자 이재석. 제 남편의 이름 석자가 선명했습니다. 잘못 봤나 싶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상가 하나를 사도 제 손마디를 꼭 쥐며 여보, 이게 다 당신이랑 내 노후 미천이야라고 조근조근 속삭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도시 아파트를 나 몰래 샀다니 처음엔 그저 비자금이라도 숨겼나 싶어 서운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검색해 보니 30평대 브랜드 아파트더군요. 투자라면 당연히 들어와야 할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소식도 없었는데 남편은 10년째 제 눈을 피해 이 아파트의 세금을 꼬박꼬박 챙겨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종이는 제 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처럼 치밀한 사람이 자기 무덤을 팔 리가 없으니까요. 알아보니 얼마 전 남편이 사무실을 옮기면서 우편물 주소지를 일괄 변경했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이 금기 같은 종이가 우리 집 대문을 넘고 만 것이지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그 흔한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손주 보느라 힘들었지? 라며 제 어깨를 주무르려 하더군요. 평소라면 따뜻했을 그 손길이 그날은 징그러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고지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지서를 보는 순간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눈동자가 잘게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제 안의 막연한 의문은 서늘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거 10년 전에 투자한 건데 당신 부동산 관심 없잖아. 내가 알아서 정리하려고 했지. 남편은 고지서를 낚아채듯 집어들며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짜증을 내는 그 모습. 35년 전 저와 처음 만나 수줍게 웃던 그 청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암투병으로 병실 바닥에서 쪽잠을 잘 때 이 남자는 그 신도시 아파트에서 누굴 만나 어떤 시간을 보냈던 걸까요? 35년 제 인생이 통째로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그 무거운 고지서 한 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코까지 골며 잘 자더군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숨소리가 그렇게 징그러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낯선 주소가 불꽃놀이처럼 머릿속에서 터져대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투자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당하다 못해 짜증 섞인 남편의 목소리. 그건 신뢰가 아니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오만이었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습니다. 집에서 차로 딱 40분 거리더군요. 그 40분 동안 제 손바닥은 운전대를 잡지도 못할 만큼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이름만 같은 거겠지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심장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입술이 바짝 마르더군요. 조경이 참 잘된 요즘 말로 살기 좋은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우리 집 거실 창밖으론 낡은 앞동 벽면만 보이는데 여기는 사방이 탁 트인 공원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가만히 귀를 대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걸까 아니면 누가 숨죽이고 안에서 저를 비웃고 있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더니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 한 분이 쓰레기를 들고 나오시더군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평온한 척 인사했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이냐고 묻던 아주머니는 어제부터 주인 남자가 사람을 써서 짐을 빼기 시작했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고지서를 들키자마자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엔 어떤 분들이 사셨어요? 전세였나 싶어서요. 제 물음에 아주머니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세는 무슨, 젊은 여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살았지. 한 5년 살던 여자는 참 얌전했는데 그 뒤에 온 여자는 맨날 밤늦게 구두 소리 내고 그 주인 남자분 있잖아요. 주말마다 장미꽃 한 다발씩 들고 오던 그 양반. 장미꽃. 남편은 제 생일에도 꽃 한 송이 사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꽃은 금방 시드는데 돈 아깝게 뭘 사냐던 그 사람이 여기서는 주말마다 장미 향기를 풍기며 젊은 여자들의 환대를 받았던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부여잡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35년. 제가 남편 사업 뒷바라지하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도록 뛰어다닐 때 제 남편은 이 화려한 아파트에서 주말의 연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노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서재 깊숙이 처박아둔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기계치인 저를 무시하며 비밀번호조차 걸어두지 않았던 그의 오만함이 이번엔 제 편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자동 로그인 버튼 하나에 남편의 10년치 이면 생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아파트 관리비와 화려한 소비의 흔적들, 최고급 주방 가구 4천만 원, 수입 대리석 식탁 800만 원, 청담동 프렌치 레스토랑 30만 원. 내역 하나하나가 제 살점을 포뜨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10,000원 한 장 아끼려고 마감 세일하는 마트를 기웃거렸는데 남편은 그 신도시 아파트를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주며 젊은 여자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날짜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암 선고받고 밤새 눈물 흘리던 그날 남편은 그 아파트 근처 꽃집에서 5만 원짜리 꽃다발을 샀더군요. 제가 아이들 유학 자금 마련하느라 내 옷 한 벌 안 사입고 버티던 그 계절에 남편은 그 아파트 거실 소파를 이태리제 가죽으로 싹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라는 존재를 집 지키는 식모 정도로 세워두고 그 아파트라는 무대 위에서 진짜 인생을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고 남편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고했다며 따뜻한 국물을 내어줬을 텐데 이제는 그 남자의 발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핏줄이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슬쩍 묻더군요. 여보, 그 아파트 말이야. 내가 오늘 부동산에 전화해서 정리하라고 했어. 이제 속 시원하지? 거짓말. 이미 짐까지 다 빼고 있으면서 이제야 파는 척 연기를 하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 저는 식탁 밑으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꽉 줬습니다. 여기서 터트리면 안 된다. 더 확실하게 이 남자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잘했네요. 투자는 당신이 알아서 한다더니 10년 만에 정리하나 보네. 제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저조차 놀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속아 넘어간 줄 알고 안심한 듯 잠자리에 들더군요. 하지만 재석 씨,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공들여 지은 그 달콤한 아지트가 이제 당신을 가두는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거실로 나와 변호사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명희야, 나 좀 도와줘. 내 인생 35년치 계산서를 제대로 청구해야겠어. 저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참는 동안 남편은 그 화려한 아지트에서 제 자식들의 아버지가 아닌 남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서니까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더군요. 슬퍼할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남편 재석 씨가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며 낄낄거릴 때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의 낡은 핸드폰 하나를 더 찾아냈습니다. 3년 전 액정이 나갔다며 서랍 구석에 처박아 둔 것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켰습니다. 잠시 후 환하게 들어온 화면 속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남편의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떤 사진 속에서 남편은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바로 그 신도시 아파트 거실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사진 속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5년, 3년, 2년. 남편에게 그 아파트는 여자를 바꿔가며 젊음을 쇼핑하던 아지트였던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입 밖으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며 병실 바닥에서 쪽잠을 잘 때 남편은 그 여자들과 여행을 다녔더군요.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제 핸드폰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큰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저녁에 민준이랑 같이 집으로 좀 올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힘든 결정이었죠. 자식들에게 아빠의 추악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멈추면 저는 평생 그 남자의 가식 아래서 말라 죽을 게 뻔했습니다. 저녁 8시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오니 기분이 좋은지 과일까지 깎으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우리 강아지들 왔느냐며 손주 녀석을 안아 올리는 그 가식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남편의 옛날 핸드폰과 제가 출력해둔 카드 내역서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과일 칼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지수가 서류를 넘겨보더니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그거 오해다. 다 옛날 일이야. 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지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꼬박꼬박 기록된 배신의 흔적들이니까요. 아빠, 정말이에요? 이 아파트, 여기서 여자들이랑 살았다는 게 사실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도 외로웠다고, 제가 자식과 시어머니 뒷바라지에만 매달리느라 정작 남편인 자기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편하게 준 적 있느냐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외로워서 바람을 피워? 외로워서 나 몰래 아파트를 사고 여자들을 갈아치워?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고 당신 어머니 병수 발들 때 당신은 그 외로움을 장미꽃 사들고 여자들 품에서 달랬니? 남편은 제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펑펑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빠를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애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오히려 저를 몰상식한 여자로 몰아가려 했죠. 남편은 자식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마디와 아빠의 화려한 비밀 아지트 사이에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울먹이는 지수와 민준이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줘서. 하지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 거야. 아빠가 숨긴 그 아파트, 그리고 이 집. 엄마 인생 35년치 계산서 제대로 청구할 거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이야. 라며 비굴하게 제 소매를 붙잡더군요.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35년 가장 노릇하며 쌓아올린 그 번듯한 인생이 자식들의 외면 속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남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변호사가 말했던 50억의 자산과 제가 되찾아야 할 제 인생뿐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 명의를 통해 받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서류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경련하듯 떨리더군요. 재산 조회 및 비자금 내역서. 신도시 아파트 시세가 벌써 15억을 넘어서고 길목 좋은 곳에 잡아둔 상가 2채에 숨겨둔 주식과 비자금까지. 대충 훑어봐도 50억이 훌쩍 넘는 재산이더군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 몰래 당신만의 왕국을 아주 야무지게도 쌓아 올렸더군요. 남편은 갑자기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그 입에 담지도 마요. 당신이 미안한 건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나한테 들킨 거잖아. 만약 그 고지서가 내 손에 안 들어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나를 바보 취급하며 그 신도시 집을 드나들었을 사람이야. 여보, 내가 다 줄게. 아파트도 주고 상가 월세도 다 당신 통장으로 넣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이 나이에 이혼당했다고 소문나면 사업 어떻게 해? 애들 얼굴은 어떻게 보고? 그놈의 체면 끝까지 이 남자의 머릿속엔 제 상처보다 자기 이름 석자의 명예가 더 소중했던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을 다 주겠다고? 아니, 당신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오는 거야. 법적으로 당신 재산 절반, 그리고 35년 동안 나를 속인 대가로 위자료까지 톡톡히 청구할 거야. 당신이 말하는 그 채면? 걱정 마. 이미 거래처 사람들이랑 당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당신이 신도시에서 무슨 짓 하고 살았는지 사진이랑 같이 다 보냈으니까. 남편이 경악하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미쳤어. 당신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남자를 쏘아봤습니다. 그래, 미쳤지. 35년 동안 당신 같은 인간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지. 당신이 시어머니 병수바라는 나한테 고맙다고 할 때 속으로는 저 멍청한 여자는 내가 딴살림 차린 것도 모르고 똥오줌이나 치우네 하고 비웃었을 거 아니야? 그 10년치 비웃음가 내가 다 받아낼 거야. 남편이 10년 동안 여자들을 갈아치우며 즐겼던 그 아파트 이름으로 온 재산세 고지서가 결국 남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랍장에 넣어두었던 제 인감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의 서명 뒤에 숨어 살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도장을 찍을 준비를 마친 겁니다. 남편을 쫓아낸 거실은 적막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의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멀어지자 비로소 제 인생에 믿기지 않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신도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 사람을 써서 짐을 싹 정리했다고 했지만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남자가 10년 동안 어떤 공기 속에 살았는지 저를 잊고 누렸을 그 공간의 냄새를 똑똑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것 같으면서도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더군요. 현관 비밀번호는 휴대폰에서 찾아낸 숫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짐이 다 빠져나간 집안은 휑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그 공간이 오히려 남편의 배신을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더군요. 우리 집은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애들 키우느라 낡고 때 묻은 흔적뿐인데 이곳은 바닥 대리석부터 벽면의 조명 하나까지 잡지 화보에서나 보던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가구는 치워졌지만 바닥에는 소파가 놓였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 소파가 낡아 가죽이 벗겨졌을 때도 낭비하지 말라며 저를 타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제 1년치 생활비보다 비싼 수입 가구들을 들여놓고 살았던 겁니다. 주방 찬장을 열어보니 남편이 미처 챙기지 못한 비싼 와인잔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제가 해준 투박한 집밥이 아니라 세련된 옷을 입은 여자들과 고급 요리를 먹으며 웃었겠지요. 쉰을 넘고 예순을 바라보는 그 남자를 오빠라 부르며 아양을 떨던 여자들. 남편은 그 유치한 호칭 하나에 녹아나서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텅 빈 안방 붙박이장 구석에서 남편이 급하게 짐을 빼느라 흘리고 간 작은 귀걸이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손바닥 위에 올리는 순간 가슴속에서 지독한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요, 재석 씨. 당신이 공들여 가꾼 이 성곽,
이제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갈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도배와 바닥을 싹 갈아엎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오는데 입구의 경비원이 낯선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10년 동안 남편이 얼마나 철저히 저를 숨겼으면 집주인 아내가 나타났는데도 저런 의심쩍은 눈초리를 보낼까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경비실을 지나치며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 제가 자주 올 거예요. 그 사람 이제 여기 다시는 못 오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야경이 참 예쁘더군요. 예전엔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저 화려한 불빛들이 이제는 제 독립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주는 돈에 고마워하고 그 사람 기분 맞추느라 가슴 졸이며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인생 참 공평합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몰래 지은 그 집이 결국 당신을 쫓아내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칼을 쥐고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려 합니다. 남편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재판정 앞에서 제 손을 잡으며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마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그 세월값 단 한 푼도 포기할 생각 없으니까.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남편 재석 씨가 숨겨둔 재산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오히려 제 가슴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영수가 남편이 비자금으로 빼돌린 주식 계좌 하나 더 찾았어. 친구이자 변호사인 명의가 건넨 서류에는 남편이 7년 전부터 제 명의도 아닌 사촌 이름까지 빌려 관리하던 주식 계좌가 찍혀 있었습니다. 8억. 그 숫자가 실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앞섰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 고생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릎 관절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 때 남편은 그 돈으로 주식을 굴리고 신도시 아파트 인테리어를 바꾸고 젊은 여자들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던 겁니다. 남편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밖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치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억 단위의 숫자를 주무르며 자기만의 세상을 공고히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평소 왕래도 없던 시댁 식구들이 전화를 걸어 남사스럽게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애들 앞길 막을 일이 있냐며 저를 몰상식한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재석이가 밖에서 좀 놀긴 했어도 가장 노릇은 잘하지 않았느냐고요. 법원 조정 기일날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며칠 사이 사가버린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더군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독하다. 아파트에 현금 5억이면 됐지. 위자료에 상가 지분까지 다 가져가야 속이 시원해? 나도 먹고 살 길은 남겨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당신이 여자들이랑 놀아날 때 나는 당신 어머니 대소변 받으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35년 동안 내가 공짜로 해준 파출부 노릇, 간병인 노릇, 비서 노릇,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당신 재산 다 모자라. 이건 독한 게 아니라 이제야 정당한 계산서를 내미는 거야. 남편은 입을 벙긋거리다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신도시 아파트의 출입 기록, 카드 명세서, 그리고 제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들이 남편의 모든 변명을 잠재웠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가져왔고 현금 8억과 위자료, 그리고 남편이 숨겨둔 주식 지분의 절반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은 나머지 상가와 현금을 가졌지만 이미 업계에 소문이 다 퍼져 사업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온 날 저는 홀로 그 신도시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듯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문을 열었지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그 집의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다 뺐다고 자신했겠지만 제 눈에는 그들이 머물던 지독한 살 냄새와 공기가 도처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모님, 바닥이랑 벽지 전부 새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다 뜯으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아깝지 않으세요? 업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텅 빈 거실 창문을 활짝 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썩은 냄새가 나서 도저히 그냥은 못 두겠네요. 싹 다 긁어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흔적은 먼지 한 톨도 남지 않게 말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망치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질 때 저는 비로소 가슴속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의 가짜 인생을 부수고 진짜 제 인생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소리였거든요.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가는 날까지도 후회할 거다라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지만 저는 웃어줬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모를 겁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한 번 돌아선 여자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단단하게 굳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들을 위해 장미를 사들고 오던 그 현관문 앞에 오늘은 제가 저를 위해 산 가장 크고 화려한 꽃바구니를 놓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지옥이 아니라 저의 궁전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정확히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2번 바뀌었고 제 인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5년 동안 익숙했던 낡은 집을 떠나 남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묻더군요. 영숙 씨, 어떻게 그 징글징글한 기억이 서린 곳에 들어가 살 생각을 했어? 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의 불륜 현장이 아니라 제가 35년 동안 흘린 피땀으로 되찾아온 제 인생의 보상금이니까요. 도망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을 가장 나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을 활짝 엽니다. 신도시의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상쾌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앞치마부터 둘렀겠지만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립니다. 온 집안에 커피 향이 번지면 비로소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큰딸 지수가 손주 녀석을 데리고 놀러 왔던 날 아이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그러더군요. 엄마, 여기 진짜 엄마 집 같아. 예전 집보다 훨씬 엄마랑 잘 어울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자식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엄마가 평생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게 살아왔다는 거요. 이제 지수는 저를 보면 엄마 힘들지? 라고 묻는 대신 엄마 오늘 뭐 하고 놀 거야? 라고 묻습니다.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행복한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게 이번 이혼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가끔 전 남편 재석 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업은 예전 같지 않고 그토록 아끼던 상가 하나도 빚잔치에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장미꽃을 바치던 그 젊은 여자들은 돈줄이 끊기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혼자 낡은 오피스텔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몰락조차 제 인생의 중요한 뉴스가 아니게 된 거죠. 저는 요즘 문화센터에서 유화 그림을 배웁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더군요. 하얀 캔버스 위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하나씩 채워나갈 때마다 제 인생의 빈 도화지도 조금씩 빛깔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면 친구 명희와 여행을 떠납니다. 예전엔 남편 밥 차려줘야 해서 꿈도 못 꿨던 1박 2일 여행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바다를 보며 명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영수가 너 요즘 얼굴에 광이 나. 이혼이 아니라 회춘을 한 것 같다? 그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5년을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30년은 2배로 진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문 앞에 서 계십니까? 혹시 30년 넘는 세월이 아까워서 혹은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지옥 같은 문 앞에서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착한 아내, 희생하는 엄마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져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당신의 세상이 열릴 뿐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새로운 시작에 큰 힘이 됩니다.